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생활 습관 중에는 자세를 망치는 습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에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척추와 한쪽 골반에만 압력이 가해지고 다리 바깥쪽의 근육이 줄어들면서 골반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오랫동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면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자세에는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척추 윗부분에 무리를 주게 되면서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거북목이나 일자목은 결국 목 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우리의 자세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으면 목이나 어깨에 부담을 주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앞으로 구부정해지고 근육 수축 등이 생기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핸드백을 한쪽으로만 매는 습관은 올바른 자세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해요. 한쪽으로 매는 숄더백보다는 어깨 스트랩이 있는 가방을 이용하는 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근육과 척추 윗부분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앉아있는 동안에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를 듣는 지금 몸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5월이 됐군요. 네, 5월 2일이네요. 네, 푸르른 5월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주위에 되게 많아요. 미세먼지가 갑자기 너무 더 심해졌죠? 네. 작년보다 더 심해진 느낌이 듭니다. 데이터는 네,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봄에만 황사 좀 참으면 됐었는데 요새는 뭐 봄 가릴 것 없이 여름이며 가을이며 겨울이며 다 미세먼지가 오니까 이러다 진짜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안에만 계신 분들, 이 먼지를 맡기 싫어서 그리고 일 때문에 안에만 계신 분들은 오늘 얘기해 드린 것처럼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연결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칭 정말 중요한데요. 그죠? 네네네. 스트레칭 쭉 하면 개운하죠. 오키 씨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운하죠. 그래서 저도 틈틈이 한번 몸 쭉 늘려주는 거 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말이죠. 네. 오랫동안 유지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바른 자세 유지하기 힘들 때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다리를 자주 꼬고 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 돌리는 거,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이런 거 자주 해봐야겠어요. 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잠깐씩 스트레칭을 더 해볼까요? 네. 발목도 한번 돌려주고 뭐 옆구리도 한번 늘려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자, 그래요. 소리 내지 마시고 코너 소개하세요. 네, 스트레칭으로 가뿐해진 기분으로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설탕 경보. 요즘 설탕 비상 경계령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분 섭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제1차 당뇨 저감 종합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설탕이 이 위험한 이유가 설탕에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에서는 식사 후에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에 살게 될까요?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는 약속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 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오키 씨는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나요? 아, 좋아하죠. 저는 1식사 1디저트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항상 그러죠. 네. 네. 아무튼 뭐 대부분 여자들은 디저트라고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디저트는 다 알잖아요. 또 그리고.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콤한 맛에 열광하고 있다고 하죠. 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설탕 15스푼에 해당하는 60.4g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의 12.8%를 당류에서 섭취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총 열량 중 섭취량 비율 5%보다 2배 이상 높은 건데요. 오. 무엇보다 우리나라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층에 해당하는 3세부터 29세에서 가공식품을 통한 당뇨 섭취량은 지난 2013년에 이미 섭취 기준을 초과했고요. 이야. 어린이와 청소년의 약 2명 중 1명인 46.3%는 당류를 과다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식약처 조사 결과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가 높았고요.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당뇨병 발생 위험은 4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단맛 열풍도 불고 있고 네. 당류 섭취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죠? 네.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만이나 만성질환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일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이라고요? 그죠? 네. 구체적인 계획 내용 뭔가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한 당류 저감 종합 대책에는요. 먼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당류 줄이기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당류 섭취는 단맛을 선호하는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럽이나 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등 당류 적게 먹기 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시럽은 한 번만 등 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 메시지 발굴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하기로 했어요. 입맛이 형성되는 시기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나 교육부와 협력해서 당뇨 줄이기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국민 스스로 당뇨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 칼로리 코디를 내년부터 보급하고 개인이 단맛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병원 등의 단맛 미각 판정 도구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영양관리 이 스마트 앱, 네. 요 칼로리 코드? 칼로리 코디. 칼로리 코디. 네, 스마트폰 어플이죠. 칼로리 코디라는
있군요. 네. 저도 꼭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이 당류를 줄이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나요? 국민이 쉽게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 표시 등 당류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게 되는데요. 현재 열량과 당류,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100개의 식품 유형에 대해서는 제품에 당류의 % 영양 성분 기준치 표시를 의무화해서 기준 대비 당류 섭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퍼센트 영양 성분 기준치. 네, 그죠? 당류의 % 영양 성분 기준치는 제품에 들어있는 당류의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식약처는 다음 달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해서 당류의 일일 섭취 기준치를 신설할 계획이고요. 올해 10월에는 식품업체들이 당을 줄인이나 저당 등의 표현을 식품 표시와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시리얼류나 코코아 가공품 등을, 2019년까지는 드레싱 소스류 등을, 2022년까지는 과채 가공품류 등으로 영양 표시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식품의 영양 표시 제도도 더욱 확대가 된다고요? 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나 디저트, 빙수 등 당 함량이 높은 조리식품의 자율 영양 표시제를 확대하고요. 음료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당류 자율 표시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보육시설 급식 식단의 당류 함량 모니터링 등도 실시하게 됩니다. 탄산음료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당류 함량이 높은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 저영양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스스로 당류에 대한 인식과 입맛을 개선하고 당류를 줄인 식품들이 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특히 어린이들의 식생활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9월에는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을 개정해서 학교 내 자판기에서는 커피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슬러시나 빙수, 샌드위치, 토스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일 계획이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식품은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리 전문가와 공동으로 당을 줄인 조리법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에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나 과학관, 수련원 등의 시설에서는 탄산음료의 판매 제한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네, 보다 장기적으로 당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은 어떻게 되나요? 당류 줄이기 정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당류 섭취량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함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이를 영양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요. 당류 줄이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소비자 단체, 산업체 등과 협력 체계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도 발표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은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한국형 식생활, 식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수칙을 제시했는데요.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쌀,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그리고 아침밥을 꼭 먹자. 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다음으로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단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 술자리를 피하자.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입니다. 네, 달콤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음식이 달콤할수록 내 몸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키실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카라멜 마키아또 너무 맛있어. 초코 케이크도 너무 맛있어. 이거 먹고 마카롱도 먹어야지. 그렇게 단 걸 먹으면서 또 단 걸 먹고 싶어?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데. 자기 설탕에 중독된 거 아니야? 응? 내가? 설탕에 중독됐다고? 어떡해.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설탕을 줄여나가면 설탕 중독에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고. 아, 정말? 그럼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설탕 조금씩 줄여나가자. 약속. 설탕만큼이나 오골오골 거리는 달콤한 상황극인데 달콤하진 않네요. 그냥. 안 달았나요? 그냥 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네. 그렇답니다. 네. 진짜 저희의 손발만 오그라든 걸로. 아무튼 우리가 앞서 이야기 톡톡에서부터 설탕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식후에 달콤한 커피 한 잔 빼놓을 수도 없는데요. 이 커피 한 잔만으로도 설탕의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린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일 성인 설탕 권장량 기준은 말이죠. 30g 정도입니다. 이 각설탕 10개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작가님이 좋아하는 카페모카 톨 사이즈와 오렌지 주스 500ml는 각설탕이 약 12개. 건강음료로 알려진 비타민 음료 500ml에는 8개. 콜라 500ml에는 무려 약 17개의 각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게다가 우리가 먹는 식사에도 어느 정도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 후 커피 한 잔만으로도 일 권장량을 훌쩍 초과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수치화해서 말해주니까 되게 설탕 많이 먹었네 이런 느낌이 확 와닿아요. 네. 이렇게 커피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새에 설탕에 서서히 중독이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설탕 중독이라는 건 말이죠. 이 소위
단맛에 중독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케이크나 쿠키, 과자, 빵 등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 섭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요구량 이상 섭취하면서도 계속 허기를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요. 설탕이 몸에 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설탕 중독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설탕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중독성 때문인데요. 설탕은 담배나 술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심해서 한 번 단맛에 빠지면 계속해서 단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해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중독성 때문입니다. 여러 실험이 이걸 증명했는데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당분에 중독된 실험쥐들은 마약 중독 때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프랑스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마약에 중독된 실험쥐들도 마약보다 당분을 우선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짜요? 마약보다 당분을? 그렇습니다. 괜히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었네요. 네. 설탕을 줄이면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설탕을 줄이게 되면 말이죠. 설탕 섭취를 중단 일단 딱 할 경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빠르게 체중이 감소되는 거예요. 설탕 섭취를 중단하면 인슐린 분비 조절이 수월해지기 때문인데요. 과도하게 칼로리를 줄이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순철 씨에게 딱 맞는 조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약이거든요. 자, 그리고 설탕을 줄이면 소화도 잘 된다고 하는데요. 소화불량이나 설사, 변비 등은 나쁜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좋은 박테리아를 없애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요. 설탕은 소화기관에 이런 나쁜 박테리아의 생육을 돕는다고 해요. 그리고 초조함과 우울감을 자주 겪는다면 설탕을 끊는 게 좋은데요. 영국의 한 저널에 따르면 정제된 설탕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중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 비교군에 비해서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았다고 해요. 설탕은 먹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문제는 더 큰 자극을 위해 더 많은 설탕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달콤하고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가 설탕 중독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설탕 중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설탕 중독 자가 진단 항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키 씨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표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하루라도 단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지만 살이 잘 안 빠지고 빠져도 다시 요요가 온다. 단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 것을 먹고 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다. 버릇처럼 단 것을 찾거나 배가 불러도 단 것은 꼭 더 먹는다. 빵, 국수, 떡, 과자 등을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도 단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다는 생각이 든다. 위 항목 중 3가지가 넘으면 설탕 중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독으로 밝혀졌네요. 저는 뭐 2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단 음식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오키 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네네. 저는 너무 단 거는 잘 못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초콜릿도 그렇고. 그건 정말 연기였다. 마카롱, 캐러멜 마키아또 이건 연기다 이거죠. 네, 그래서 티가 났죠. 지금 설탕 중독이 의심되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어떻게 하면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당분이 많이 든 음료는 시간이 지나면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슈가 크래쉬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때 당분이 든 음료 대신에 물을 마셔야 한다고요. 크래쉬는 이제 사고나 부서지다 이런 단어. 슈가 크래쉬. 파괴하는 거죠. 슈가로 내 몸을 파괴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자, 물은 몸속에 있는 여분의 당분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고 체내 탈수화를 막아서요. 나른하고 졸린 현상을 없애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15분간 빠르게 걷기를 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가벼운 운동은 식욕과 단 음식에 대한 식탐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당분을 줄이려면 탄수화물도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전에 단 음식에 대한 식탐이 일어난다면 식사 때는 단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샐러드나 닭가슴살, 생선, 달걀 등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먹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 섭취량을 적절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거든요. 그리고 서 있는 시간을 늘리면 칼로리도 많이 소모할 수 있고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달콤한 음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포기할 수 없거든요. 네. 달콤함은 즐기면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 드링크하는 음료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료. 네.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산음료는 말할 것도 없고 갖가지 맛이 첨가된 물 또한 이 설탕 함유량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음료 대신에 매실차나 오미자차 등의 차가 좋고요. 당도가 낮은 생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도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에 달콤한 과일이나 채소 혹은 곡류를 통해 당분을 대체 섭취하는 것도 설탕 섭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인데요. 원재료를 통해 섭취하는 천연당은 당뇨병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섭취하든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요리를 할 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면요. 열량도 낮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몸속에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말이죠.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좀 살펴서 읽어보고 전체 용량 대비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 무첨가라는 이 표기가 있습니다. 네. 설탕 무첨가라는 표기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설탕 무첨가의 경우에는 설탕 대신 액상과당을 첨부하는 경우 이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6배나 달 뿐만 아니라 이 설탕보다 흡수가 빨라서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설탕 중독과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설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 건강한 식품 섭취로 설탕 중독을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리고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네, 권순철과 홍옥희가 진행한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언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입니다. 거울을 보는 비너스. 네, 오늘은 스페인 왕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던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누드화,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벨라스케스는 평생 단 4점의 누드화를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는 모두 소실이 됐고요. 거울을 보는 비너스만 전해지고 있어요. 네, 제목이 비너스인 걸 보니까 이 여신의 누드화가 아닐까라는 단순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누드화 특집 했을 때 말했었지만 실제 인물을 모델로 누드를 그린다는 거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네. 이 작품이 17세기에 그려졌는데 2세기가 더 지나서 19세기까지도 에두아르 마네가 풀밭 위에 점심 식사라는 작품에서 실제 인물을 모델로 누드를 그리자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마네는 욕만 먹고 끝났지만 17세기에 이렇게 누드를 그렸다면 정말 목숨을 내놔야 했을 정도였을 거예요. 예, 예전에 누드화 특집 하지 않았습니까? 네. 누드화 특집 때 무슨 이 재판받은 화가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벨라스케스보다 좀 더 나중에 등장한 스페인 화가 고야였어요. 고야. 네, 여신이 아니라 대놓고 일반 여자의 누드를 그린 바람에 큰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법정에까지 섰었죠. 그때 죽을 뻔했었어요. 네네. 당시 스페인이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보수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누드를 그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벨라스케스도 사실 비너스가 아니라 실제 여자를 모델로 두고 누드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비너스의 아들인 큐피드 하나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여자를 비너스라고 상징을 한 거죠. 네. 이 여자 모델은 벨라스케스의 애인이자 당시 20살이었던 플라미니아 트리바라고 전해집니다. 이래도 괜찮았나요? 네, 고야는 누드화 때문에 재판까지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벨라스케스가 실제 인물을 모델로 누드를 그렸음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건 이 여자를 비너스라고 칭했고 그리고 당시 벨라스케스가 왕의 궁정화가였다는 든든한 배경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역시 제목이 중요하군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목을 잘 붙여야지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제목에서 약간 낚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술가들은 배고플 때 진정한 예술을 탄생시킨다. 하지만 벨라스케스는 궁정화가로서 명예와 부를 누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벨라스케스가 궁정화가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는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며 명화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만큼 당시는 제약이 좀 많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화가로서는 좀 더 그림을 그리기 쉬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권위를 가지고 있는 화가가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었다. 네, 당신은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궁정화가라도 일반인 여자를 누드로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요. 비너스라고 칭하고 이 여자가 비너스라는 걸 상징하는 큐피드를 함께 그린 건데요. 이 작품 제목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인 이유가 큐피드가 들고 있는 거울을 비너스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굳이 이 자리에 큐피드를 넣지 않아도 거울은 다른 사람이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비너스가 혼자 거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작품에서 큐피드는 곁다리 정도의 존재감?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속 장기 중에 맹장은 정말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네, 막 그런 셈이죠. 네. 큐피드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였어요. 네네네. 그냥 뭐 비너스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잠깐 넣은 정도? 네.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큐피드보다 거울이 더 중요합니다. 이 거울 하나로 벨라스케스는 굉장히 특별한 비너스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여신의 누드화와는 좀 달라요.
예술 발전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시기에 굉장히 풍만한 몸매의 여자 누드를 그렸습니다. 네. 직설적으로 말하면 요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여자의 누드를 봤을 때 이게 뭐가 예쁘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하게 풍만했거든요. 그 키도 170은 넘어 보일 정도로 되게 크고요. 네. 이상적인 몸매를 그리기 위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당신은 풍만하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누드는 이탈리아의 그림처럼 풍만하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벨라스케스는 이탈리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식대로 그렸습니다. 이때 모델이 20살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20살이면 옥시 씨도 정말 예쁘다 소리를 많이 들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딱 아름다울 때였죠. 근데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성숙하지도 않고 그럴 좋은 나이인데요. 벨라스케스가 그린 비너스는 좀 작다 싶을 정도로 왜소하고 마른 몸매를 지녔어요. 네. 요즘에 그 모델 같은 몸매. 네네. 요즘 여자들이 선호하는 몸매죠. 아, 너무 마름이 싫어요. 적당히 말랐어요. 정말 이렇게 굴곡도 있고. 아, 이렇게. 네. 네네네. 이 작품은 거울을 보며 침대에 누워있는 비너스의 뒷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즉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비너스가 이 여신, 네. 미의 여신 아닙니까? 네. 얼굴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얼굴을 안 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얼굴 없는 비너스는 왠지 앙금 없는 찐빵 같은 존재? 앙금이라는 말 아주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말 쓰지 않습니까? 앙금. 아,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 건데요? 앙꼬라고 하죠. 앙금이란 말 좋습니다. 역시 홍기 씨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비너스의 이런 가녀린 몸매만 보고도 왠지 뒷모습만 봐도 엄청난 미인일 것 같은 상상에 빠져요. 뒤태 미인. 네. 뭐 이런 얘기죠. 비너스는 뒤태마저도 아름다운 거죠. 네. 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비너스가 거울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거울을 통해서 비너스의 얼굴이 흐릿하게나마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흐릿해도 미인이라는 느낌은 좀 나요. 그럼 관람자가 뒷모습만 보고 비너스의 외모를 상상하면서 보다가 거울에 시선이 꽂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비너스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외모에 도취된 상태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봐도 예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관람자는 그런 자아도취한 비너스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봐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비너스도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관람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너스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에 빠진 관람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느끼면서 비너스는 또 으쓱해지는 거죠. 네. 하여튼 예쁜 건 알아가지고 또 내 얼굴 이렇게 또 뚫어져라 보는 것 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키 씨가 큐피드보다는 거울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네. 이 거울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 비너스가 자기 얼굴을 보고 우리는 거울에 비친 비너스의 얼굴을 보고 비너스는 또 거울 뒤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떤 특별한 사건에 얽혔다고 하던데요. 네. 크게 훼손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우리가 예술 작품이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동을 반달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네. 반달곰이 아니라 반달리즘입니다. 네. 이 단어는 455년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부터 로마까지 광포한 약탈과 파괴 행위를 했다는 데서 유래됐어요. 반달족이 로마를 침입해서 약탈하고 로마인 지주들에게서 땅을 빼앗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인간에 의한 신성 파괴 또는 문화 유적의 파괴를 말할 때 반달리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IS가 이슬람의 주요 유적들을 파괴한 게 반달리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도 반달리즘을 겪었어요? 네, 맞아요. 1914년 3월 10일이었어요. 메리 리처드슨이라는 여자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이 작품에 다가가서 식칼로 비너스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찌르고 난도질했습니다. 무려 7군데나 찔렀어요. 그러고서 메리는 유유히 미술관을 빠져나가서 영국 여성정치사회 참정권 연대로 가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비너스를 찢었다.
영국 정부는 우리의 참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지도자 에멀린 팽크허스트를 망가뜨렸으니까 나도 비너스를 공격했다. 팽크허스트는 신화에 존재하는 비너스 따위와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살아있는 훌륭한 현대 역사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참정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는 사람인가 봐요. 네, 그랬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여자들은 한참 후에 그렇죠. 선거에 참가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살아있는 현대 역사의 지도자라고 말한 사람이 영국 사회운동가이자 여성의 선거 참정권을 주장했던 에멀린 팽크허스트예요. 팽크허스트가 영국 정부에 의해 구속 집행이 결정되자 그녀가 체포되기 하루 전날에 그녀의 지지자 메리 리처드슨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훼손한 거예요. 항의의 의미로요. 네. 이 사건으로 리처드슨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여성의 참정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성들은 나중에 가서 선거권을 쟁취할 수 있게 됐죠. 이 작품이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는데 주연. 조연은 아니고 저건 주연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아, 그러니까요? 주연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렇죠. 예술 작품이 신성시되던 시대에서 네. 그걸 훼손했다. 그리고 또 그냥 회상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참정권, 그렇죠. 여성 지도자를 그것도 위해서. 네. 모두가 추앙하는 여신을 훼손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징역 6개월이겠죠. 네네. 자, 그렇다면 그 그림 어떻게 됐나?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칼로 그었다면 보통 망가진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엄청 다 심하게 망가졌죠. 네. 리처드슨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동안 영국 최고의 보건가들이 팀을 꾸려서 복원에 나섰어요. 보건가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의 저명한 보건가인 헬뮤트 루흐먼의 주도 아래 원형에 가깝게 감쪽같이 복원이 되면서 복원 기술이 진일보했고요. 나중에 복원의 교본이 될 정도였어요. 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작품을 실제로 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비너스의 등을 유심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티가 나나 안 나나. 네. 거의 안 난다고 해요. 정말 감쪽 같다고 해요. 그리고 또 리처드슨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40여 년이 지난 후에 리처드슨은 이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왜 하필 거울을 보는 비너스였나?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미술관에서 그녀를 보러 남자들이 줄을 서서 한결같이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리며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싫었다. 네. 싫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주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지 않나요? 싫을 수 있어요. 내가 여자라면 싫을 수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좀 그렇긴 하죠. 남자들이 다 그러고 있으면 아주 그러니까. 좀 꼴불견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싫을 수 있겠으나 이걸 칼로 찢고 아직도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여성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게 대담하게 명화를 칼로 그어버리는 거겠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대단합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럼 오늘 들은 내용 다시 떠올려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반달리즘은 인간이 문화유산이나 예술작품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455년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부터 로마까지 광폭한 약탈과 파괴 행위를 했다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에 의한 신성 파괴 또는 문화 유적의 파괴를 말할 때 반달리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거울을 보는 비너스도 반달리즘을 겪은 예술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그림 중 유일한 누드화로 고야가 옷을 벗은 마야를 그리기 전까지 스페인 최초의 누드화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고야는 실제 여성을 모델로 인간 여자의 누드화를 그렸다는 이유에서 법적 재판까지 받았지만 벨라스케스는 신화 속 미의 여신인 비너스의 누드를 그렸기 때문에 비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벨라스케스도 실제 여성을 모델로 두고 누드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의 모델은 벨라스케스의 애인이자 당시 20살이었던 플라미니아 트리바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도 벨라스케스는 누드화를 용납하지 않는 스페인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여자를 비너스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비너스에서 비너스는 침대에 길게 누워있으면서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큐피드가 들어 보이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큐피드는 비너스의 아들로 이 여인이 비너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그려넣은 것입니다. 침대 주변에는 붉은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침대에는 짙은 회색의 이불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색채와 분위기는 누워있는 비너스를 더욱 관능적이고 요염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왕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이자 최고의 초상화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름다운 미의 여신 비너스의 얼굴을 그리지 않고 이상하게도 뒷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관람자는 비너스의 희고 고운 살결과 머리를 틀어 올려서 보이는 목선, 그리고 잘록한 허리로 이어지는 매끈한 몸매만 보고도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짐작하게 됩니다. 르네상스기 화가들은 여신의 누드를 그릴 때 굉장히 풍만하게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벨라스케스가 그린 비너스는 가녀리면서 마른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의 미적 기준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뒷모습의 관람자는 비너스의 얼굴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일종의 관음증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큐피드가 들고 있는 거울에 시선이 머무릅니다. 그 거울에 비너스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큐피드보다 큐피드가 들고 있는 거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너스는 지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빠져 있습니다. 관람자는 자아도취 중인 비너스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 바라봅니다. 비너스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거울에 비치는 자기 뒤에 있는 관람자를 보게 됩니다. 자기 뒷모습을 보고 넋이 나간 관람자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면서 비너스는 관람자와 시선이 마주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만끽하는 것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이 거울 하나로 그림을 보는 관람자와 비너스의 시선을 연결시키면서 관람자가 그 장소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1914년 3월 10일 메리 리처드슨이라는 여자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이 작품에 다가가 식칼로 비너스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찌르고 난도질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태연하게 미술관을 빠져나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비너스를 찢었다. 영국 정부는 우리의 참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지도자 에멀린 팽크허스트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팽크허스트는 신화 속에나 존재하는 비너스 따위와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살아있는 훌륭한 현대 역사의 지도자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한 에멀린 팽크허스트를 구속 집행하기로 결정하자 그녀가 체포되기 전날에 일어났습니다. 팽크허스트의 지지자 리처드스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거울을 보는 비너스는 세밀한 복원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사회의 여성의 참정권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1918년 30세 이상의 영국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됐고 1928년에 이르러서야 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됐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네요. 이 누드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반달리즘과 작품에 얽힌 여성의 참정권 이야기까지 폭넓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벨라스케스는 그림에 거울 장치를 자주 활용했어요. 이전에 소개했던 작품 시녀들에서도 거울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 방송 등을 통해 이 시녀들에 관한 내용도 다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살펴봤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트라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식사 후에는 바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사 후에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식사 후에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바로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잠을 자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소화 흡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위장병에 걸리기 쉽겠죠. 그러니까 식사하자마자 잠들지 마세요. 둘째, 식후에 많이 걷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복강 내에 들어있는 소화기 계통으로 피가 몰려서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많이 걸으면 소화기 계통에 있던 피가 사지로 몰려가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는 지장이 생기죠. 따라서 식사 직후보다는 적어도 30분 후쯤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식후에 과일을 바로 먹으면 뱃속이 부풀어 오릅니다. 과일 속에 포함된 단당류 물질이 위 속에 정체되고 효소로 인해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고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쯤 먹는 게 좋겠습니다. 넷째, 식후에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애연가들이 우스갯소리로 식후 3분 내에 불연이면 애인즉사라고 하면서 무조건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흡연 욕구가 크더라도 식사 후 최소 30분은 참아보세요. 식사 후에는 위장의 연동운동이 늘어나고 혈액순환도 빨라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 인체가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능력 또한 늘어나겠죠. 결국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유독물질이 더 많이 인체에 흡수되는 겁니다. 담배가 위암의 주 원인 중 하나라는 것도 이런 이치 때문일 겁니다. 다섯째, 식사 직후에 목욕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 바로 목욕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에 있는 피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소화 흡수에 지장을 주겠죠. 여섯째, 식후에 허리띠 풀지 마세요.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허리띠를 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허리띠를 풀면 복강 내의 압력이 허리띠를 풀자마자 갑자기 떨어져서 소화기관의 활동이 증가되고 그 결과는 위가 늘어나는 위하수나 심지어 장이 막히는 장폐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일곱째, 식후에는 차를 바로 마시지 마세요. 찻잎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음식물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하기 어려운 응고물을 만든답니다. 분위기 있게 마시는 차도 식사 직후는 피해야겠죠. 네, 정보 톡톡 오늘은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당장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서 주의하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금기사항이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바로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식후에 많이 걷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식후에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다섯째, 식사 직후에 목욕하지 마세요. 여섯째, 식후에 허리띠 풀지 마세요. 일곱째, 식후에는 차를 바로 마시지 마세요. 근데 이제 다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식후에 과일 먹거나 차 마시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좀 흔하게 하지 않나요? 네, 다 하는 건데 이걸 줄여야 된다고 하고 네. 식후 잠자리 들진 않습니다. 저는 못 자겠어요. 그렇죠. 배부르니까 이거는 저도 잘 못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식후에 바로 하기보다는 소화를 좀 시킨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군요. 네. 자, 5월 2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